바로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DX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기점으로 DX 데이터에 관련된 전문가를 배출하고요. 부산 지역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과 생태계를 조성해서요. 부산이 국제적인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빅스케 유니언 전문 기업 네트워킹을 공동 개최했고요. 그래서 기조연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윤 교수님의 디지털 특이점 시대와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 전망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교수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조강연을 맡은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조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30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 인공지능 변화가 너무나 거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30분 부족하다. 좀 시간을 늘려달라. 했더니 겨우 15분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45분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12분을 또 앞에서 지연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요청해서 받은 15분에 3분 더 받은 꼴이 됐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가 정말 거대하고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시간 안에 한번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디지털 기술이 펼쳐가는 세상의 변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특이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 디지털 특이점 시대가 될 것이다. 2030년대 우리 인류는 디지털 특이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2005년경에 내놨었습니다. 근데 그의 전망이 오히려 10년 앞당겨져서 지금 2020년대에 펼쳐지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술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다가 특정 지점이 되면 인간의 능력치를 월등히 뛰어넘거나 기존 질서를 파괴적으로 혁신시키는 그 임계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이점이 펼쳐지고 있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혁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요, 인간과 역할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창작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서점에 가시면요, 인공지능이 쓴 책이 한둘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만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창작을 하고요, 인공지능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술업계도 들썩들썩 하는 게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작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예술업계에서는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들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예술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많은 대중들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의 작품도 예술성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을 돈을 주고 판매하고 경제적 가치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거대하게 바뀌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것이 역할혁명이고요. 두 번째 혁명은 자산혁명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상자산, NFT,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시장을 매우 들썩들썩하게 하는 디지털 이슈들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또 심상치 않은 게요,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현물 투자 상품을 승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10개 기관에게 비트코인 펀드 상품을 운용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지난 1월에 불과 6개월 전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부동산, 금, 은 혹은 달러 이런 정도의 자산 클래스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월가가 자기네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겠죠. 결국 이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여겨왔던 자산에 새로운 가상자산 형태의 여러 자산 클래스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시작 지점에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세 번째 혁명은요, 공간혁명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지난 2, 3년간 지겹도록 들으셨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아직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사회가 너무 급진전되면서 관심이 너무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인터넷과 컴퓨터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야. 인터넷에 E자만 들어가는 경우, ICT에 I자만 들어가는 경우 주가가 10배, 20배 폭등하던 몇 년간의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폭등이 꺼져버렸죠. 거품이 꺼져버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인터넷 별거 아니네.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 같아. 그러고 지금 10년, 20년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인터넷 속에 들어갔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기술의 변화는요, 시장의 반응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바로 이 공간혁명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대한 활용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인류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혁명이죠. 역할혁명, 자산혁명, 공간혁명.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역할혁명, AI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생성을 합니다. 생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쓰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 우리 인간만이 창작의 동물 아니었나요? 인간만이 창의력을 갖춘 게 아니었나요? 요즘의 인공지능은요, 창의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창작 대신에 인공지능의 창작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학계, 연구계에서는요,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70년 역사상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갖춘, 인간을 대체할 정도의 기술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챗GPT를 들 수 있죠. 최근에는 챗GPT 4.5까지 등장을 해서요, 제가 한번 실제 일본 출장 갔을 때 한번 써봤는데요. 너가 지금부터 나의 통역사가 되어줄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일본어로 번역해줘. 해서 제가 가게에 가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챗GPT를 갖다 대면요, 정말 0.5초 정도의 지연만 가진 채 바로바로 즉석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요, 얘가 제 의도나 제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통역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위해서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챗GPT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GPT라고 하는 것이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인간의 언어를 사전에 학습한 모델, 그리고 이것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이다. 그래서 GPT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챗GPT가 등장한 2022년 11월 이후에 전 세계가 생성형 AI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챗GPT를 만든 기관은 바로 오픈 AI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등이 공동 설립자로 참여를 했었죠. 지난 5년 사이에 이 오픈 AI가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인물에 대한 겁니다. 2015년 오픈 AI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일론 머스크도 공동 설립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시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픈 AI에 참여를 해서 착한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값싸게 널리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IT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 접하셨을 겁니다.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오픈 AI CEO가 작년 11월에 이사회로부터 쫓겨났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사건 혹시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이 사건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얘기와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뭐냐면요, 샘 알트먼이 왜 쫓겨났을까? 작년 11월 한 대부피아 개발자들 행사에서 알트먼이 한 연설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알트먼이 준비된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오픈 AI 챗GPT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오픈 AI는 더 많은 우리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고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기업들과의 어떤 그 수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를 했거든요. 별다른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사회는 이것을 고깝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픈 AI는 최초에 출발할 때 사회적 기업 컨셉으로 출발했습니다. AI를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성진도 대부분 사회적 기업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사진들이었어요. 근데 알트먼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오픈 AI를 경영해왔던 철학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미국의 이 사회는 과감하잖아요. 바로 다음날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직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다시 알트먼을 복귀시켜달라. 일주일 만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 사회가 진 거죠. 이 사회가 전원 사퇴를 했고, 한 명 빼놓고 전원 사퇴를 했고, 결국 이 사건은 오픈 AI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AI 기업도 이제는 상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 지금 오픈 AI가 세상의 전면에 AI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면에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 때 GPT라는 모델의 마지막 단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모델을 누가 개발한지 아십니까? 2017년 구글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글의 연구자 5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의 내용이 바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모델이었고 이 모델이 인간의 언어를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고 창작하는 것까지 성능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인공지능 분야는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오픈소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오픈 AI가 써서 챗GPT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결국 이 말은 이제 인공지능 전쟁은요 상업화 전쟁을 넘어서서 완전히 거대한 표준 모델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다. 구글이 만든 모델을 가져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세상을 주도하는 서비스를 만든 것입니다. 물밑에서 전쟁이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챗GPT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이후에 생성형 AI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 사례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트랜스포머 모델이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환각 현상이죠. hallucination. 인공지능도 가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재밌는 짤이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걸 봤더니 이 챗GPT가 환각 현상 사례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종대왕의 재미있는 비사를 소개해줘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말 안 듣는 간신배들에게 옆에 있던 아이패드를 집어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맞은 간신배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 거의 뭐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챗GPT가 작성을 해줘요. 바로 할루시네이션 사례죠.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은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입력값에 대한 추론 방식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완벽하게 환각 현상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트랜스포머 모델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들은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은 완벽한 지금 사실 팩트 체크는 우리 인간과 같이 되고 있지 못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한계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는 방법들이 또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하자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이죠. 생성형 AI 툴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 인공지능이 좀 더 퍼포먼스가 높은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각 현상도 줄이는 방법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구체적인 팩트를 질문에 담아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입력값을 가지고 이것을 추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을 단순하게 하시는 것보다 여러 다양한 팩트를 담아서 사례들을 담아서 혹은 비유를 담아서 질문을 하시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완성도 높고 사실에 근거한 답들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인간도 인공지능 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개인 간의 경쟁력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코딩 영역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는데 특히나 내가 짠 코드를 이 챗GPT나 생성형 AI 툴이 검증해달라고 할 때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것을 해석해주고 오류를 잡아주죠. 이런 정도의 능력치가 계속 날이 갈수록 이것이 능력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요, 약 30% 이상이 내가 직접 개발을 할 때 생성형 AI 툴을 쓰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이러니한 게 인공지능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도 자신의 일자리를 못 지키고 있어요. 코딩해주는 생성형 AI 툴, 우리가 소위 로우 코드, 노 코드 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여러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이 툴들을 써서 개발을 인공지능에게 대신 맡기거나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를 더 이상 안 뽑는다라고 선언한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개발 툴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정도의 서비스들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지금 거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장한 생성형 AI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글을 쓰는 생성형 AI, 코딩을 해주는 생성형 AI, 그림 그려주는 AI, 영상 만들어주는 AI, 작곡해주는 AI, 이것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 둘 등장한 상태이고요. 이것의 완성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 그려주는 개발 툴 아마 써보신 분들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달리라는 툴을 쓰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그림을 잘 설명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뚝딱 그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디자인 업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구상하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서 겨우 이런 작품 소파 디자인 하나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툴은 30초마다 하나씩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디자이너들도 어떻게 내가 AI와 협업하지를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I 툴을 잘 쓰고 잘 이해하고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이것은 비단 디자인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영역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롬프트에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것을 그림으로 구현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우리 내용들을 매치해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단어 몇 개만 바꿔보면은 다른 컨셉은 똑같지만 그 단어 바뀐 내용들만 또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는 이 챗GP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에다가 옮겨봤는데요. 이것을 또 쉽게 뚝딱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우리 숏포맷 시대라고 해서 이 영상 컨텐츠 만드시고 또 미디어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시장이 하루 이틀 반짝 반응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도태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영상도 만들어주고 사진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면은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이 상당히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멀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슷한, 우리 인간의 통찰력과 비슷한 영역인데요. 인공지능이 그림도 이해하고 언어도 이해하고 영상도 이해하는 겁니다. 오픈 AI가 GPT-4를 발표할 때 이 멀티모달 AI 기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GPT에게 사진을 제공하고 질문을 하면은 그 사진을 이해하고 질문을 이해한 답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통찰력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우리가 두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여러 다양한 감각기관의 정보들을 총동원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시죠. 바로 인간의 통찰력입니다. 인공지능 멀티모달 능력은요, 인간의 통찰력과 유사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이 멀티모달 AI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또 인간들끼리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멀티모달 AI를 이용하면은 아주 정확도 높은 판결을 해줍니다. 사고 영상, CCTV 영상을 구하고요. 양쪽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부위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의 인터뷰도 좀 녹음을 따고요. 이 다양한 자료들을 인공지능 사고 분석 툴에 넣고 돌리면은 이 사고를 재구성해줘요. 그래서 어떤 운전자가 더 책임이 크다, 7대3이다, 6대4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들끼리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진 멀티모달 해석 능력을 갖추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AGI 시대, 인공 일반지능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인공지능은 인간의 많은 영역에 속속 이 역할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오피스 업무들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툴을 내놨는데요. 바로 이 생성형 AI를 여러분들 오피스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서 요약을 한다든지 PPT 장표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것을 생성형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 요약을 위해서 해당 보고서 두 편이든 세 편이든 코파일럿에게 던져주면은 이것을 한 장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된 보고서를 가지고 PPT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도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바에 맞춰서 10장으로 만들어 달라, 글을 좀 많이 담아 달라, 그림을 많이 넣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엑셀 작업 혹은 또 그림 그리기 작업, 분석 작업 이런 것들을 AI가 해주는 시대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코파일럿 서비스를 완성을 했고 지금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문서 작업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픈 AI는 미국에 있는 여러 자격증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각 분야의 자격증을 GPT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봤더니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 시험이에요. 인간 상위 10%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AI 변호사는 탄생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탄생했다. 다만 우리가 AI 변호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조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 세상의 문제죠. 인간 질서의 문제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들도 아주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를 대상으로 GPT의 응답 정확도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언어에서 70%대 정확도가 나옵니다. 한글로 물어봤을 때 77%, 물론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죠. 85%가 나옵니다. 근데 영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GPT가 영어 자료를 제일 많이 학습했기 때문이죠. 데이터의 문제죠. 우리가 한글 데이터도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들을 학습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한글 문답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생성형 AI가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요, 지금 현재 이 공급자들끼리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자인 GPT 모델이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메타, 네이버, KT,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을 과거 이제 검색 엔진 전쟁과도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검색 엔진이 십수개 난무할 때가 있었죠. 이름 기억나시나요? 뭐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몇 년 경쟁하다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바로 거대 언어 모델 전쟁도 그 검색 엔진 시장 초기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수년 내에 시장 독점적인, 시장 지배적인 모델로 몇몇 모델들로 아마 추려질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수요 산업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의 또 2라운드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B2C 업계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B2C 업계라고 하면은 금융, 커머스, 교육, 엔터 이런 업종들은요,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AS를 해주는 업무도 있고요. 또 고객 영업점 창구 역할을 하는 또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챗GPT에게 대신 맡긴다?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챗봇이 일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챗봇 정도는 좀 답답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를 기업들이 완벽히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챗GPT 여러분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소통이 더 잘 되는데, 웬만한 인간보다 더 정확한 답을 만들어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들끼리 소통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이상의 우리 소위 말하는 맥락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B2C 업종이 고객 접점의 소통 영역에서부터 이 생성형 AI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인 여러 업종 내부에 확산되는 것이 앞으로 2, 3년간에 펼쳐질 거대한 특이점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전망과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양한 사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닿는 만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데이터 전문 기업 네트워킹 행사인 만큼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릴 미래의 전망 방향은 바로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인공지능 분야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감성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이 정치관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뉴스들 보셨습니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오픈AI GPT 모델과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을 서로 비교를 했어요. 정치와 관련된 질문들을 문답을 주고받았고요. 이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GPT는 주로 진보적인 답을 내놓고요. 메타의 라마는 주로 보수적인 답을 내놓더라.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치관, 세계관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앞서 우리 인사하시던 분이 제가 어느 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버린 AI 언급하셨죠. 바로 이 소버린 AI가 왜 이렇게 지금 부각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정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AI는요, 미국 중심의 세계관, 미국 문화가 우월하고 백인이 우월하고 또 미국 영미 문화권이 우월하다라는 세계관과 가치관,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여러 미래학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지켜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바로 소버린 AI고요. 유럽이 정말 그 합의가 매번 늦은 유럽이 올 초에 AI 관련 규제책을 빠르게 발표를 했죠. 바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워낙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재 채용과 HR 영역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업무에도 AI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겠습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는 시기죠. 오라클이라는 기업은요, 우리 전 직원들의 퇴사 징후를 포착하는데 AI의 인사이트를 활용합니다.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년간 승진이 누락되고 2년간 급여 인상이 안 되고 관리자가 저성과자고 10개월 동안 휴가를 못 간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인사이트를 뽑아줘요. 이것을 점수화 시켜주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걸 보고 있다가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직원이 있으면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죠. 바로 이런 영역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은 AI 채용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채용 솔루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요. 채용 솔루션을 2018년 개발해서 사람을 뽑는데 썼더니 AI가 남성을 더 선호하고 백인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이유가 벌어졌을까? 이것을 인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봤더니 바로 지금까지 아마존이 사람을 뽑고 평가를 할 때 다소 백인 우월주의와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 인간 세상 문화에 녹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켰다 보니 AI도 역시나 이에 편향된 시선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오히려 AI는 더 빠르게 최적화시켜주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실제 아마존은요, 이 AI 채용 솔루션을 폐기했습니다. 도대체 고쳐 쓸 수가 없겠다, 새로 개발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결국 AI의 편향이 이렇게 여러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마련된 이유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 많은 업종에서 데이터 활용량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보고서 예측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4배 이상 증가할 데이터에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하면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정형 데이터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그때부터 갖고 있던 선입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ERP 시스템, MES 시스템 대부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만을 우리 기업의 중요 데이터로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왔기 때문이죠. 최근에 인공지능은요, 그림도 이해하고 영상도 이해하고 음성도 이해합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중요시 바라봐야 하는 데이터가 숫자로만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업무 영역, 정말 제대로 체크해 봐야 되는 영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 외에 영상 데이터, 소음 데이터, 혹은 뭐 다양한 의사결정 데이터들도 역시나 우리 비정형 데이터들도 AI가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새롭게 이 디지털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향,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3, 4분만 더 쓰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예술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파일을 뺏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특정 영역의 어떤 피해는 매번 기술들이 우리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온 과정에서 반복되어 왔죠. 플랫폼 시대에는 플랫폼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는 이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는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사이트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리고 소위 요즘 챗GPT로 쓰고 계신 업무 정도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이 점점 더 확장을 거듭하면요, 이렇게 디자인, 건축, 설계에도 생성형 AI 툴을 쓰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건축 사무소들이 컨셉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형 AI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생성형 AI 툴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툴이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주거나 일반적인 글을 써주는 툴들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 내년, 2, 3년 내에 특정 업무에 특화된 우리 소위 SLLM이라고 하죠. 작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여러 영역에 특화된 생성형 AI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깊이 있는 그런 분야들까지도 인공지능이 커버하게 될 겁니다. 연구개발 영역도 예외는 아니죠. 구글은 딥마인드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생성형 AI 알파폴드를 몇 년 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알파폴드는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99%를 3D 구조로 밝혀줍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과업이냐면요, 여러분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 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과 그 해당 후보 물질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몸에 흘러다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과정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3D 구조로 단백질 구조를 밝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약업계에 거대한 혁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앱사이 신약 플랫폼, 이 미국의 기술 기업은요, 이미 신약 생성에 AI를 동원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현재 보통 신약 파이프라인이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의 앞에 이제 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기간 동안 거대 제약사들이 약 1조 원을 투입하는 거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5, 6년의 임상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최대 2년, 빠르면 몇 주 만에 이 과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제약업체들에게는 몇 천억 원의 혹은 몇 년간의 이런 효율을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 인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예언하건데, 우리가 인류가 만든 역사적인 신약 하면은 아스피린, 비아그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 세상을 아주 풍요롭게 만든 약들이죠. 이런 약들이 앞으로 2, 30년마다 하나씩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의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요, 적중률이 올라가고요, 결국 신약업계, 제약업계, 의학업계에 AI가 활용되는 이런 거대한 혁명이 또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아마 몇 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150세대로 연장될 것 같습니다. 150세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혁명인데요. 이거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결국 챗GPT와 대화하는 것이 맥락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맥락소통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기계에 적용되면요, 바로 로봇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봇 하면 로봇팔 생각하시죠? 이 로봇팔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만 효율화시킨 거예요. 인간 같은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이보그 로봇 했지만은 우리는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로 치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이보그 로봇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바로 AI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의 두뇌에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탑재하는 순간 인간과 소통이 자유자재로 일어납니다. 얘가 이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이 로봇을 자기 동작을 제어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일상의 여러 영역에 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로봇 혁명을 만드는 것이 이 생성형 AI 기반의 AI 혁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금융업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AI 뱅커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상담에서부터 종목 매수 매도, 투자 포트폴리오 추천, 혹은 사용자 맞춤형 투자 성향 파악이라든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반의
조금 딱딱한 결과들을 내놓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우 자유자재로 아주 맞춤형 분석적인 이런 대화들을 결과들을 내놓게 될 것이고, 이것의 소통 과정에서 이 생성형 AI의 맥락 소통 기술이 들어오면은 고객들이 실제 상담사와 소통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역이 금융업에서도 변화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은 의사결정 영역이죠. 우리 모든 업종에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위 업무입니다. 결국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는요,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전략적인 인사이트 혹은 여러 가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들에 AI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공급망이나 혹은 또 여러 복잡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 영역에 AI들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이 시대, 결국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데이터고, 데이터의 의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하고 보안 체계를 갖추느냐, 이것이 결국 AI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저는 절반 이상의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데이터 전문 기업,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서로 다양한 지식들을 나누고 이 데이터 분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열강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다 쓰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발표는 8분 남았습니다. 자, 일단 다음 강연은요, 부산 테크노파크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의 DX 데이터 산업팀의 김덕중 팀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덕중입니다. 예, 저희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역 외에 데이터 전문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 관련된 이제 지식이나 최신 기술 동향 등을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과연 데이터 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릴 그 소개는 부산시 빅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와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입니다.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는 부산시에서 설립을 하여 부산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시면 부산광역시의 센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센터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센터 기능은 데이터 산업의 거점, 그다음에 전문기업 육성,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서 데이터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이제 부산 지역에는 데이터 전문 기업이 아직은 좀 태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이나 기업분들에게 인식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여 저희가 부산 데이터 위크라든지 다양한 컨퍼런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쪽에 보시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백스코에서 1박 2일간 다양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양성, 즉 데이터 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트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1, 2를 보시면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오신 DX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글로벌 해커톤 데이라고 해서 국내 이제 참가자들 한 4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각종 지역 사회의 현안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해커톤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해커톤 대회라든지 코드포 부산이라 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여 시민사회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임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런 디지털 전환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센터 내에 구축을 해서 부산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오픈랩 데이터 활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픈랩 시설이라 하여 한 120여 종의 공공 데이터를 센터 내에 구축을 하여 각종 학교와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토리 랩이라고 하여서 지역의 대학생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여서 지역 사회의 현안이라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더불어 공무원들의 현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조금 가볍게 제가 써드렸는데 부산 너는 아느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워낙에 이제 부산의 고령자층이 많아지고 인구 감소가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각종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부분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현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이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해운대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의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GIS 기반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광자원개발과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산학, 즉 부산은 산학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자체가 연계된 지산학, 유기적인 연계 체제 하에 교육과정이나 PBA 지원, 즉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센터는 앞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됐는데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빅데이터 혁신센터와 마찬가지로 센텀에 위치해 있고요. 빅데이터 혁신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5층에 위치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한다든지 가명 처리를 통해서 통계라든지 연구 목적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기반 관련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가명정보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라 하면 선뜻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부산에서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성 있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명 정보를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한 바가 있고요. 또한 이제 통신 데이터와 나이스 신용정보 데이터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인구 유출이 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유출이 되는지 그 산업군별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관광객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유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크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센터의 분석 사례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염 정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양한 이제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업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혹은 금융 데이터나 다양한 뭐 이 업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분석 사례를 발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하나 이제 사업을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곧 이제 론칭이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지역의 2개 기업을 선택을 해서 뭐 제조 기업도 뭐 해당이 되고 서비스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업 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뭐 금융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지금 보시면 빅스케어 유니언과 DX 포럼이라는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DX 포럼은 실제적으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최된 포럼이고요. 저희가 포럼을 개최를 하다 보니 다양한 최신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좀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았는데 이런 이제 지역의 데이터 전문 기업 분들이 없으니까 좀 더 이런 빅스케어 유니언 쪽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각종 산업 분야의 데이터 전문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이제 사업 발굴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데이터 전문 기업분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센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시간 딱 맞았어요. 소름. 감사합니다. 김덕준 팀장님께서 또 딱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